미국은 지금 한국 때문에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MIT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강의. 전 세계 엘리트들이 한국을 논하며 강의실이 멈췄습니다. 도대체 한국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잠깐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보스턴의 늦가을, MIT 슬론 경영대학원의 창문 너머로 찰스강이 보였어요. 글로벌 경제 전략 세미나가 열리는 교실에는 세계 각국에서 선발된 29명의 석사과정 학생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교실 분위기는 무겁고 진지했죠. 이곳에 모인 이들은 각자 자국의 엘리트 대학을 졸업하고 몇 년간의 현장 경험을 쌓은 후 MIT의 문을 두드린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사라 밀러입니다. 시카고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골드만삭스에서 3년간 일한 후 이곳에 왔어요. 제 옆자리에는 옥스퍼드 출신의 영국인 제임스, 그 옆으로는 베이징대 출신의 중국인 리밍이 앉아 있었죠. 그들과 저는 지난 학기부터 같은 스터디 그룹에서 활동하며 친해졌어요. 다들 준비됐나요? 칠판 앞에 선 카터 교수가 말했습니다. 70대 초반의 그는 IMF 자문위원을 지낸 경제학자로 MIT에서도 가장 까다롭기로 유명한 교수였어요. 오늘은 중요한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가 교실을 둘러보며 말했죠. 미국, 중국, 유럽의 현재 경제 상황을 분석해봤죠. 이제 다음 세대의 경제적 패권을 쥐게 될 국가는 어디일까요? 교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모두가 머릿속으로 답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했죠. 미국입니다. 먼저 손을 든 건 텍사스 출신의 마이클이었어요. 디지털 전환과 AI 혁명을 이끄는 건 여전히 미국의 대형 테크 기업들이죠. 구글,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들의 시가총액만 해도 많은 국가의 GDP를 넘어섭니다. 중국이 될 겁니다. 리밍이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인구, 시장 규모, 제조업 기반. 중국은 이제 기술도 따라잡고 있어요. 특히 전기차와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선 이미 미국을 앞서고 있죠. 여러 손이 올라갔습니다. 인도, 유럽연합, 러시아를 지지하는 의견들이 이어졌어요. 저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죠. 제 생각은 확고했어요. 미국과 중국의 양강 구도가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는. 밀러 씨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카터 교수가 갑자기 저를 지목했습니다. 저는 목을 가다듬었어요.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계속되겠지만 결국은 기술 혁신 속도에서 미국이 우위를 유지할 것 같아요. 특히 AI와 우주 산업에서요. 카터 교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다양한 의견 고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건 지금까지 아무도 언급하지 않은 국가가 있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누구를 말하는 걸까? 한국은요? 교수가 물었습니다. 순간 교실에 미묘한 정적이 흘렀어요. 한국? 인도나 브라질도 아니고. 제임스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한국은 좋은 기술력을 가졌지만 경제 규모가 작잖아. 독일이나 일본보다도. 저도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삼성, 현대, LG 같은 기업들은 알고 있었지만 경제 패권국이라고 하기엔 한국은 너무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죠. 제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경험한 세계 경제의 흐름에서 한국은 그저 몇 가지 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중견국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카터 교수는 우리의 반응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무언가를 발견한 사람 특유의 여유가 있었죠. 카터 교수는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클릭 한 번에 스크린이 켜졌고 그 위에 푸른 바탕에 빨간색과 검은색이 어우러진 태극 문양이 등장했어요. 한국의 국기였죠. 이 나라가 왜 중요한지 오늘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교실 내부가 미묘하게 술렁였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다양했어요. 의아함, 호기심, 그리고 일부는 약간의 당혹감까지 보였죠. 제임스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한국? 좀 의외인데. 그가 작게 속삭였어요. 저도 솔직히 의아했죠. 한국은 분명 기술 강국이지만 중국이나 미국 같은 슈퍼파워와는 다른 카테고리라고 생각했거든요. 인구도 5천만 명 정도로 중소규모 국가에 속하고 천연자원도 부족한 나라잖아요.
그런 나라가 어떻게 경제 패권국이 될 수 있을까? 머릿속에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카터 교수가 이어서 말했어요.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는 표정이네요. 이해합니다. GDP 순위만 봐도 한국은 10위권 정도니까요. 그런데 21세기 경제 패권은 절대적 규모보다 효율성과 혁신 속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는 다시 슬라이드를 넘겼고 글로벌 경제 지표들이 나타났죠. 리밍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중국의 디지털 경제 규모가 한국보다 훨씬 큰데요. 알리바바, 텐센트만 해도. 카터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절대적 규모는 중요하죠. 하지만 경제학에서 우리가 자주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허브와 노드의 차이예요. 이 말에 저는 귀가 쫑긋해졌어요. 네트워크 이론은 제가 골드만삭스에서 금융 시스템을 분석할 때 자주 사용하던 방법론이었거든요. 한국이 왜 중요한지 이제부터 데이터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는 슬라이드를 넘겼고 글로벌 공급망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그 속에서 한국은 마치 거미줄의 중심처럼 여러 선으로 연결된 모습이었죠. 옆자리에 독일 출신 학생 안나가 작게 고개를 저었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한국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었던 거네. 저는 노트북을 열고 급하게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산업, 수출 품목, 글로벌 시장 점유율. 실시간으로 교수의 주장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제가 알던 세계 경제의 지형도가 잘못되었을까? 아니면 이건 단순히 교수님의 개인적 관점일 뿐일까? 리밍이 핸드폰으로 뭔가를 찾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와, 진짜네. 한국의 R&D 투자 비율이 세계 1위야. 앞쪽에 앉은 인도 출신 학생 라비가 고개를 돌려 물었어요. 그게 GDP 대비 몇 %인데? 4.8%. 리밍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났죠. 저도 확인해 봤어요. 미국이 3.1%, 일본이 3.3%, 중국이 2.4%. 한국은 확실히 앞서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납득되지는 않았지만 뭔가 제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교수의 다음 말을 기다리며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경청할 준비를 했습니다. GDP는 패권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구조를 보세요. 카터 교수의 단호한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그는 슬라이드를 넘기며 계속 이어갔습니다. 한국의 진짜 강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차트가 나타났어요. 한국의 R&D 투자 비율이 세계 1위라는 막대 그래프였죠. 창가에서 들어오는 햇빛이 그래프의 붉은색 막대를 더 선명하게 비춰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교수가 우리를 둘러보며 물었어요. 국가 총생산의 거의 5%를 연구개발에 투자한다는 건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한다는 뜻입니다. 마이클이 손을 들었죠. 하지만 교수님, 절대적인 금액으로 보면 미국이나 중국의 R&D 투자가 훨씬 크지 않습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카터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혁신은 항상 효율적인 집중 투자에서 나옵니다. 역사를 보세요. 르네상스 시대의 피렌체, 20세기 초 뉴욕, 그리고 지금의 서울. 그의 말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갸웃했어요. 서울을 그런 도시들과 나란히 놓다니요? 교수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엔 반도체 시장 점유율 그래프였어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점유율이 합쳐서 70%를 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 보세요. 저는 급하게 노트북으로 확인해 봤어요. 와, 진짜였어요. 제 노트북 안에도 제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안에도 한국산 메모리 칩이 들어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죠. 그리고 여기 5G 커버리지 세계 1위. 교수의 설명이 계속될수록 강의실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처음에 의아함은 서서히 놀라움으로 바뀌고 있었죠. 제 옆에 앉은 제임스가 노트북을 열심히 두드렸어요. 사라, 이것 봐. 그가 화면을 제게 보여줬습니다.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이 UN 평가에서 3회 연속 1위래. 저도 검색을 계속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모바일 결제 시스템, 공공 와이파이 인프라, 디지털 헬스케어.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었죠.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카터 교수가 다시 주의를 끌었어요.
한국의 진짜 강점은 속도입니다. 그는 코로나19 대응 사례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마스크 앱 개발부터 드라이브스루 검사, 그리고 전체 인구 접촉 추적 시스템까지 모두 수주일 만에 구축됐다는 설명에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교수님, 리밍이 손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왜 한국은 경제대국으로 더 주목받지 못하나요? 교수는 미소를 지었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인식의 차이 아닐까요? 우리는 경제 강국을 단순히 규모로만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정확합니다, 밀러 씨. 카터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21세기 경제 패권은 크기가 아니라 연결성과 필수성에 달려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 학생들이 작은 목소리로 토론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모두가 노트북이나 태블릿으로 한국에 관한 정보를 찾고 있었죠. 데이터가 말해주는 현실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빠르게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인구가 작지 않나요? 독일 출신 안나가 손을 들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의문이 가득했죠. 5천만 명으로는 부족합니다. 글로벌 영향력엔 인구가 필수죠. 카터 교수는 미소만 지었어요. 그리고 새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영국의 산업혁명 당시 인구는요? 불과 2천만 명이었습니다. 강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20세기 초 일본도 마찬가지였죠. 핵심은 효율입니다. 리밍이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하지만 시장 규모가 작잖아요. 중국은 14억 인구가 소비하는 시장이에요.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핸드폰은 어디서 만들어졌죠? 학생들이 각자 핸드폰을 꺼내 확인했어요. 애플, 삼성, 샤오미. 그리고 그 안의 핵심 부품은요? 이번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대부분 몰랐으니까요. 교수는 세계 반도체 공급망 도표를 보여줬어요. 삼성과 하이닉스의 점유율이 눈에 띄었죠. 전 세계 스마트폰의 70%가 한국산 메모리에 의존합니다. 강의실이 술렁였어요. 몇몇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자원이 없잖아요. 브라질 출신 로드리고가 말했어요. 정확합니다. 교수가 웃으며 답했어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거죠. 그는 새 차트를 보여줬습니다. 자원 없는 나라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요? 지식 기반 경제죠. 차트에는 한국의 특허 출원 건수가 인구 대비 세계 1위로 나타났어요. 교수님, 제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서구 미디어는 한국을 중국이나 일본의 그림자처럼 다루나요? 교수의 눈이 반짝였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밀러 씨. 우리의 인식은 늘 현실보다 뒤처지죠. 그는 역사적 사례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1890년대 미국이 영국을 추월했을 때도 비슷했습니다. 프로젝터 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어요. 당시 런던 신문들은 10년 넘게 미국의 부상을 과소평가했죠. 저는 필기를 하면서도 생각이 복잡했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을까요? 라비가 손을 들었어요. 그럼 한국이 진짜 다음 경제 패권국이 될 수 있나요?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패권의 정의가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엔 크기였지만 미래엔 연결성이죠. 그는 세계 지도를 보여줬어요. 한국에서 뻗어나가는 디지털 네트워크가 전 세계를 덮고 있었습니다. 보이시나요? 이건 현대의 실크로드입니다. 창밖으로 보스턴의 가을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저는 제 노트북 화면을 바라봤어요. 검색창에 한국 경제의 미래라고 쳐져 있었죠. 이제 검색 버튼을 누를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카터 교수가 슬라이드를 바꾸자 글로벌 반도체 지도가 나타났어요. 붉은색으로 표시된 한국이 눈에 띄었죠. 디지털 세계의 석유는 반도체입니다. 교수는 천천히 강의실을 걸으며 이야기했어요. 그 중에서도 메모리는 심장과 같은 존재죠. 스크린에 다양한 종류의 반도체 칩이 나타났어요. 메모리가 없으면 논리칩도 무용지물입니다. 제임스가 제게 속삭였어요. 이 논리대로면 한국 반도체가 멈추면. 라비가 그 말을 이었죠. 모든 디지털 기기가 마비된다는 거네.
저는 순간 머릿속이 번쩍했어요. 스마트폰, 자율주행차, AI 시스템, 클라우드 서버. 정확합니다. 교수가 끄덕였어요. 2021년 반도체 공급망 위기 때를 기억하시나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시 자동차 생산이 줄고 전자제품 가격이 폭등했었죠.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교수는 미래 예측 그래프를 보여줬어요. 2030년까지 반도체 수요는 5배 증가할 겁니다. 중간쯤 앉은 스웨덴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미국이 자체 반도체 생산을 확대하고 있잖아요. 카터 교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칩법의 1,000억 달러로는 부족합니다. 그는 투자 금액 비교 차트를 보여줬어요. 삼성 하나만 매년 3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어요. 강의실이 다시 술렁였어요. 단일 기업이 그런 규모라니. 한국 없이는 스마트폰도 AI도 멈춘다는 거네요. 마이클의 목소리에 깨달음이 묻어났어요. 교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기술 혁신 속도 그래프였죠. 한국은 신기술 도입에 6개월, 미국은 2년, 유럽은 3년 걸립니다.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한 내용이었어요. 골드만삭스에서 일할 때 한국 금융사들의 디지털 전환 속도에 놀란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속도 차이가 10년 후엔 어떤 결과를 만들까요? 교수의 질문에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이건 그냥 한국 칭찬이 아니라 진짜 핵심일 수 있겠다. 노트북을 켜고 급하게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이전과는 다른 시각으로요. 리밍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교수님, 이런 관점은 처음입니다. 카터 교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관점의 전환입니다. 창밖에서 단풍잎이 하나 떨어지는 것이 보였어요.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한국의 디지털 전환 사례를 조사해 오세요. 강의실을 나오면서 학생들의 대화가 달라졌어요. 더 이상 의심이나 놀라움이 아니었죠. 진지한 토론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숙사 방으로 돌아오자마자 가방을 던져두고 노트북을 켰어요. 대체 뭐가 진짜일까? 혼잣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는 MIT 캠퍼스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저녁이 깊어가고 있었죠. 검색창에 한국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입력했어요. 결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와, 이건 몰랐네. 서울의 공공 와이파이 커버리지가 99%라고. 뉴욕은 겨우 20%인데. 다음 검색어 한국 반도체 생태계. 전문가 보고서들이 나왔어요. 마우스 휠을 빠르게 돌렸죠. 미국 반도체는 설계에, 한국은 생산에 특화됐군.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애플의 M1 칩도 삼성 공정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였죠. 그럼 아이폰도 한국 기술에 의존한다는 건가? 침대에 앉아 다리를 꼬고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유튜브에서 서울 일상을 보여주는 영상을 찾았습니다. 디지털 도어락, 모바일 결제, 무인 상점. 우와, 이건 영화 같은데. 제 뉴욕 아파트는 아직도 열쇠로 문을 여는데요. 스마트폰을 들고 제가 쓰는 앱들을 확인했어요. 카카오, 한국 메신저 앱이었어요. 몇몇 친구들이 쓴다고 해서 설치만 해둔 앱이었죠. 궁금해서 열어봤어요. 택시, 은행, 쇼핑, 음식 주문까지. 하나로 다 되는 앱이었습니다. 미국에선 아직 이런 거 없는데. MIT 도서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한국 경제에 관한 논문들을 찾아봤어요. 한국의 기술 혁신 모델 고밀도 네트워크 효과. 삼성의 시스템 반도체 전략과 글로벌 공급망 장악. 한국형 디지털 정부의 성공 요인 분석.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읽었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1시. 하지만 전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노트북을 옆에 두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우리가 기술을 연구할 때 한국은 이미 실행하고 있다. 머릿속에서 교수님의 말씀이 맴돌았어요. 디지털 경제의 허브. 잠에 빠져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한 건 내일 할 일이었습니다. 카터 교수님께 개인적으로 질문하러 가야겠다고요. 스터디 그룹 친구들에게 오늘 배운 내용을 공유해야겠다고요. 그리고 한국어 앱을 하나 다운로드 해야겠다고요.
방 안은 어두웠지만 제 마음속엔 새로운 호기심의 불빛이 켜졌어요. 내일은 더 많은 것을 알아봐야겠다고 다짐하며 잠에 들었습니다. 이틀 후 같은 시간에 경제학 세미나실에 다시 모였어요. 학생들의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수업 시작 전부터 노트북을 펼치고 뭔가를 검색하고 있었죠. 저도 밤새 조사한 자료들을 정리해 왔어요. 다들 준비되었나요? 카터 교수가 입장하며 물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 교수를 주목했죠. 오늘은 이전 수업의 연장선상에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고 첫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디지털 경제의 리더는 누구인가요? 이틀 전과 같은 질문이었지만 이번엔 반응이 달랐어요. 학생들이 서로를 바라봤고 몇 초간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제임스가 저를 쳐다봤어요. 그의 눈빛이 너도 같은 생각이지? 라고 묻는 것 같았죠. 저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나가 조심스레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카터 교수는 미소를 지었죠.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안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저는 이틀 동안 조사해봤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기술 강국이 아니에요. 그녀는 자신의 노트를 펼쳤죠. 그들은 디지털 전환의 속도와 범위에서 모두를 앞서고 있어요.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엔 여러 손이 올라갔어요.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의심했어요.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보니 그는 자신의 태블릿을 들어 보였죠. 실리콘밸리조차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를 벤치마킹하고 있더군요. 리밍도 의견을 보탰어요. 중국의 성장세는 분명하지만 질적 측면에서 한국의 정밀함을 따라가기 힘들어요. 저도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의 성공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카터 교수는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빙그레 웃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작은 시장이라는 약점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그는 새로운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한국은 지금 전 세계가 따라가야 할 스피드를 가진 나라입니다. 슬라이드에는 한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미래는 오지 않습니다. 이미 여기에 있습니다. 교수는 계속 이어갔습니다. 미래는 오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와 있습니다. 단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을 뿐이죠.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강의실 전체가 조용한 깨달음에 잠겼습니다. 저는 제 노트에 교수님의 말을 빠르게 적었어요. 이제 세계를 보는 저의 관점이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학생들은 평소와 달리 빨리 흩어지지 않았어요. 작은 그룹들로 모여 열띤 토론을 이어갔죠. 저는 카터 교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교수님, 잠시 시간 있으세요? 그는 서류 가방을 정리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밀러 씨, 무슨 일인가요? 제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다음 학기 논문 주제를 바꾸고 싶어요. 오호, 그렇군요. 어떤 주제로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어요. 한국의 디지털 경제 모델과 글로벌 확장성에 관해 연구하고 싶습니다. 카터 교수의 눈이 반짝였어요. 흥미로운 선택이군요. 이유가 있나요? 창밖으로 보이는 찰스강을 잠시 바라봤어요. 교수님 수업 이후 제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뀌었어요. 숨을 한번 고르고 이어갔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일할 때도 놓쳤던 부분이에요. 우리는 늘 큰 것만 보려 했죠. 교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좋은 주제입니다. 도와드리죠. 그날 저녁 스터디 그룹에 제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와, 진지하게 한국을 연구할 거야? 제임스가 놀란 눈으로 물었죠. 응. 나도 놀랐어. 하지만 데이터가 그걸 말해. 리밍은 장난스럽게 투덜거렸어요. 중국보다 한국이라니 배신자. 모두가 웃었지만 그의 눈빛에도 호기심이 엿보였어요. 다음 날 행정실에 논문 지도 교수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 경제 전문가인 김 교수님으로요.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핸드폰으로 한국어 앱을 다운로드했어요. 안녕하세요. 첫 단어를 배우며 웃음이 났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새 폴더를 만들었어요. 한국 연구 사업. 그리고 첫 문서를 만들었죠.
왜 우리는 한국을 패권국으로 인정하지 않았는가? 제목을 타이핑하며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한 학기 논문이 아니라 제 커리어의 방향을 바꿀지도 모르는 시작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MIT의 불빛이 빛나고 있었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세상을 보는 제 눈이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패턴들이 이제 선명하게 보였죠. 노트북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조용한 기술국이 아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눌렀어요. 새로운 여정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사다리였습니다.